돌의 여자. 로버트 바 단편 소설. 루아이는 예쁘고 작은 18살이었다. 그녀는 생원홀에 가해 있는 시암 약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번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었다. 그녀의 드레스는 아마도 값싼 재료로 만들었지만 파리지엔느의 천부적인 재능에 의해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재단되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녀의 매혹적인 드레스가 값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탄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그녀는 커다란 약국의 격리와 일반 업무 보조를 담당했고 샌르강 건너 릴리에가의 작은 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2번 강을 건넜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빛날 때와 강변의 가로등들이 목걸이의 보석들처럼 반짝일 때 그녀는 매일 아침 퐁로얄 다리로 강을 건넌 다음 틸르리 궁의 정원을 산책하곤 했다. 하지만 밤에는 절대로 그 정원을 통해서 퇴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침의 정원과 밤의 정원은 전혀 다른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퇴근할 때 그녀는 틸르리가를 따라서 다리가 나올 때까지 걸었다. 릴리에가의 거리가 좁고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틸르리 궁의 정원을 걸어서 출근하는 것은 그녀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푸른 나무 아래를 걸으며 발밑에 자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환한 햇살 아래 하얀 조각상들이 반사되는 것을 보고 둥근 분수대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맞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가끔씩 분수대 옆에 앉기도 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각상은 리볼리가 근처 받침대 위에 놓인 여자의 상이었다. 팔이 그녀의 머리 위로 뻗어 있고 대리석 얼굴 위로 묘묘한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올려다보며 루라이는 매혹을 느끼고 도시의 바쁜 생활을 향해 출근하는 자신을 위해서 조각상에 인사를 건넨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침 8시에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녀는 조각상의 손끝에 입을 맞추고 가볍게 경례를 했다. 그러면 돌의 여자는 신비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그 미소 속에는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작은 파리지엔느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 일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다. 파리가 아름답지 않을 때가 없으니 당연히 루라인 또한 행복했다. 햇살이 밝지 않은가? 공기가 맑지 않은가? 그 외에 젊은 아가씨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물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채워질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루라인보다 행복한 여자는 파리에서 없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조각상 앞에서 자신의 행복을 소리쳐 자랑할 뻔했다. 그 전날 아침에 그 조각상을 지나친 이후로 돌의 여자가 살아있는 여자의 비밀을 알아차린 듯 느꼈다. 루라이는 며칠 전부터 한 남자가 약국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봤지만 보지 않은 듯 행동했다. 그는 잘생긴 젊은이였고 곱슬머리에 희고 가느다랗고 긴 손을 가지고 있었다. 힘든 육체 노동을 겪어본 적이 없는 손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그녀를 다리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그녀가 걸음을 재촉했기 때문에 그녀를 따라잡지는 못했다. 그는 한 번도 약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주변을 배회했다. 루라이는 그것에 대해서 돌의 여자에게만 말했고 그 조각상의 미소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보였다. 운명의 대상인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는 미소였다. 다음 날 저녁 그가 그녀를 따라서 다리를 건넜다. 이번에 루라이는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녀와 같은 지위의 여자들은 연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는 것이 옳았고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을 선호했다. 루라이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다리 위에서 검정 모자를 들어올리면서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부끄러운 듯 그쪽으로 곁눈질을 했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같이 걷기 시작했다. 이 길로 매일 저녁 다니시는 것 알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을 쭉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지는 않았죠?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혹시 제가 집까지 같이 걸어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릴리에가로 굽어지는 곳까지는 저하고 같이 걸어가도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고마워요. 그 젊은 남자가 말했다. 짧은 거리를 함께 걸은 후 그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생호노래가의 모퉁이에서 같이 만나서 집까지 바래다 줘도 될지 물었다. 약국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아, 알겠어요. 그가 말하면서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장듀렛이라고 말했고 서로 편하게 부르자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장이라고 그는 그녀를 루라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후 그는 절대로 약국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녀를 거리의 모퉁이에서 기다렸다. 어느 일요일 그가 그녀를 데리고 강변의 작은 축제에 갔고 그녀는 매우 즐거워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루라인은 매우 행복했다. 조각상은 언제나 신비로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늘이 흐려졌다. 그리고 조각상의 미소 속에 경고가 담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 전날 그녀가 그와 다퉜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그녀에게 장은 가혹하고 무자비한 것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 약국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가 종이에 3가지 화학약품의 이름을 적은 후 그녀에게 줬다.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거야. 그가 말했다. 거의 모든 약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니 없어진 줄도 모를 거야. 하지만 그녀가 공포에 질려 말했다.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젊은 남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기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지? 그가 물었고 그녀가 대답을 하자 그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런, 정신 좀 차리라고. 만약 내가 그렇게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나는 매일 선반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팔아버렸을 거야. 그녀가 그를 놀라서 쳐다보자 그는 화나서 그녀를 노려보다가 발을 돌려서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다리의 난간에 팔을 기대고 어두운 물속을 바라보았다. 밤의 강은 언제나 그녀를 매혹시켰기 때문에 그녀는 다리를 건너다 가끔씩 멈춰서 물속을 바라보곤 했다. 갑자기 그녀가 몸을 떨었다. 그가 갑작스럽게 떠난 것을 생각하면서 그녀가 작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에게 너무 야박하게 군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결국 그가 자신에게 부탁한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니었고 약국에서 받는 월급은 너무 적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연인은 너무 가난한 나머지 자신에게 부탁한 물건을 살 수 없을지도 몰랐다. 아마도 그는 아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만졌다.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장이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썹 사이 주름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했다. 그 종이를 돌려줘.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가 손을 펼치자 그가 종이를 잡아서 뒤돌아섰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게요. 하지만 내가 그 물건값을 약국 현금 보관함에 넣고 올게요. 그가 가만히 서서 잠시 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루라인, 내 생각에 당신은 너무 멍청해. 약국 주인이 당신에게 빚진 것은 그 돈보다 훨씬 많아. 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꼭 가져야만 해. 그리고 그가 다시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경고의 말을 했다. 누구도 당신을 보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 적힌 것들을 정확하게 가져와야 해. 그가 다시 그녀와 함께 걸어서 릴리에가 모퉁이까지 갔다. 나한테 화난 것은 아니겠지? 헤어지기 전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그녀에게 작별의 키스를 했다. 그녀는 약국 주인이 외출한 사이 그 화학약품들을 챙겼다. 그리고 습관처럼 깔끔하게 포장한 후 보통 점심 식사를 담아오는 바구니에 숨겼다. 약국 주인은 날카로운 눈매에 늙은 살쾡이 같은 남자였다. 외출해서 돌아온 그가 자신의 가게와 작고 예쁜 소녀를 훑어보았다. 누가 이렇게 많은 염소산 칼륨을 가져갔지? 그가 항아리를 내려다보면서 물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길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가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현금 보관함에 돈을 넣어놨어요. 당연하지. 그가 말했다. 내가 그것을 공짜로 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사갔지? 한 노인이었어요. 여전히 몸을 떨면서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나 가게 주인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돈을 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돈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한 그가 다시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 노인이 그렇게나 많은 양을 샀는지 모르겠군. 만약에 그가 다시 오면 자세하게 그 사람을 살핀 다음 나에게 생김새를 알려줘. 굉장히 의심스럽거든. 그것이 왜 의심스러운지 루라인은 알지 못했다. 조바심이 나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그녀가 바구니를 들고 퇴근해서 피라미드가 모퉁이에서 연인을 만났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다. 그 물건들을 가져왔어? 그래요. 그녀가 대답했다. 지금 여기에서 가져갈 거예요?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아니지. 그가 다급하게 대답하더니 연이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본 사람은 없겠지? 아니요. 하지만 약국 주인이 그 물건이 많이 없어진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돈을 모두 계산했거든요. 무슨 돈? 장이 물었다. 그러니까 그 물건들 값이죠. 당신 혹시 내가 그것들을 훔쳐올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렇죠? 젊은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더니 틸르리 궁 정원 구석자리로 그녀를 끌고 갔다. 오늘 밤에는 당신하고 릴리의 가까지 걸어갈 시간이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일 밤에는 보통 때처럼 만나는 거죠?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가 그렇게 대답하고 포장된 꾸러미를 자신의 주머니에 황급하게 넣었다. 다음날 저녁 그녀는 보통 만나던 거리 모퉁이에서 연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반짝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못 알아보고 지나쳤을 리 없었다. 그렇게 서 있는 사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맑고 정직한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기만 했다. 말을 걸던 사람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를 지나갔다. 마침내 어떤 남자가 거리를 따라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환하게 빛나는 창문 아래를 지나치는 순간 그녀는 그가 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가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 여기 있어요. 그녀가 앞으로 뛰면서 외쳤다. 그녀가 그의 팔을 잡고 말했다. 장,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그가 그녀를 거칠게 뿌리치면서 외쳤다. 가만 놔둬. 잡지 말라고. 이런 멍청한 년.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매달렸다. 그가 주먹을 들어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루라인이 비틀거리다가 벽에 몸을 기댔고 장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몇 분 전 루라인에게 말을 걸었던 건장한 남자가 근처 길가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폭력이 벌어지는 장면을 보자마자 그가 뛰쳐나와서 도망치는 남자의 발 사이에 지팡이를 집어넣었다. 장이 보도의 얼굴을 찌으며 넘어졌다. 다음 순간 그가 장의 목을 발로 눌러 아래로 밟았다. 마치 뱀을 잡는 것 같았다. 이런 나쁜 놈. 그가 외쳤다. 여자를 때려. 도대체 왜 장은 마비된 듯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순찰 경관 2명이 숨을 헐떡이면서 현장으로 달려왔다. 이 불량배가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남자가 말했다. 그는 더한 짓을 저질렀죠. 경관 중 한 명이 음울한 소리도 대답했다. 여자를 때린 것 정도는 사소한 일이라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들이 젊은 남자를 묶어서 끌고 갔다. 그녀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냥 실수였어요. 우연한 사고였어요. 그는 나를 때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 이놈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알죠? 경관 중 하나가 물었다. 이런 악마 같은 년. 장이 이를 갈면서 여자에게 말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경관이 그를 재촉해서 다시 걸었다. 아무래도 경관 하나가 말했다. 저 여자도 같이 체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 여자가 하는 소리를 들었잖아. 맞아. 다른 경관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도 손이 부족한 형편이야. 만약 이놈이 누군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루라인은 그들을 따라갈까 생각했다. 그렇지만 연인이 그녀에게 내뱉은 말에 놀란 나머지 그녀는 슬픈 발걸음으로 폭로의 다리를 건너 집으로 갔다. 그가 그녀를 때린 것보다
그녀에게 퍼부은 욕설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면서 보통 때와 같이 정원을 거쳐가지 않았다. 그녀가 시암 약국에 들어서자 주인이 소리 질렀다. 드디어 오셨구만. 이 여우 같은 년이 그런 짓을 저지를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어? 이런 쓰레기. 내가 화학약품을 훔쳐서 악당에게 줬지. 아니에요. 루아인이 완강하게 부인했다. 물건값으로 현금 보관함에 제 돈을 넣었다고요. 저 말 좀 들어봐요. 이제 자백을 하는구만. 주인이 말했다. 약국 뒤에 숨어있던 사복 형사 2명이 앞으로 나와서 그녀를 체포했다. 전날 밤 사람들로 붐비는 오페라가에 폭탄을 던진 장듀렛의 공범 혐의였다. 언제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프랑스 판사들조차도 그녀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그녀는 장듀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악당의 희생자였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녀는 풀려났다. 겁쟁이인 그는 그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다른 여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아마도 그의 범죄에 대한 변명을 생각해낼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 그녀는 직접 구매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화학약품을 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그녀가 감옥에서 나왔다. 돈도 한 푼 없고 몸과 영혼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다. 그녀가 시암 약국을 지나갔지만 감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빗속을 걸어서 피라미드 가까지 가서 리볼리가를 가로질러 틸르리 정원으로 갔다. 그녀는 돌의 여자를 잊은 지 오래였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발걸음이 조각상을 향했다. 그녀가 놀라움을 담은 눈길로 조각상을 올려다보았다. 처음에는 알 수 없었지만 잠시 후 그녀가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웃는 여자의 조각상이 아니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눈은 감겨져 있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의 고통이 얼굴에 드리워 있었다. 죽음을 앞둔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각상의 변화에 너무나 큰 혼란을 느낀 그녀는 잠시 동안 망쳐진 자신의 삶을 잊었다. 그녀는 조각상에 미소 짓던 얼굴이 단순한 가면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가면은 이제 왼손에 쥐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비극과 희극의 혼합물이었고 웃는 얼굴만을 보는 자는 삶의 절반만을 보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가 아주 조용히 흐느끼면서 다리를 향해서 달렸다. 그리고 회색의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강물이 차갑고 잔인하며 무자비하다고만 생각해왔을까? 강물은 집 없는 자의 유일한 집이었고 결코 변하지 않는 연인이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서 다리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계단 꼭대기로 올라갔다. 계단 아래로 물의 가장자리가 일렁였다. 그녀가 틸르리 궁의 정원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조각상은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돌의 여자가 되겠어. 그녀가 중얼거리며 계단 아래로 뛰었다. 돌의 여자, 로버트 바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